事件、広島から捜索の最新情報の報告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들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본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또 25번째 시간. 방제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네요. 방송 최초 공개. 오늘의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반전의 반전 및 소름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영상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약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이제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일본 최악의 사체유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나중에 끝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일본에 어떤 날로 제정되기까지 했어요. 하도 큰 사건이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좀 알려지지 않은 미제 사건인 줄 알았지만 미제 사건이 아니었고 또다시 미제 사건 같은 뭔가 되게 이상한 그런 오늘 사건을 최초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마다 사건, 혹은 하마다 학생유기 사건, 여러 가지 이름들로 알려져 있고, 뭐 시마네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명칭 자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로 또 돌아가서 그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날짜는 2009년 11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6일 시네마현에 근접한 히로시마현이 오늘의 바로 주인공 자리입니다. 히로시마현, 히가시 하치바라고 부르는 그 가류산입니다. 거기에 가류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상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산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산이고 이름이 가류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해안가 쪽에 위치한 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산, 이제 가류산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여기시 하마다시와 관련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정도의 거리, 바닷가와 가까운 오늘 이제 이 이야기부터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40대 남성은 그냥 기류산 근처에 원래대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기류산이 버섯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섯을 따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그런데 말이죠. 버섯을 따러 근처 산 쪽에 있는 무언가 이런 산길을 하나씩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낙엽들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뭘까? 라고 하고 그쪽 근처로 가까이 가봤는데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한 장면이 보인 겁니다. 바로 뭐였냐면 두부입니다. 제가 아마 두부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걸 떠올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후두부, 인간의 머리입니다. 정말 놀랐던 이 40대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2009년 10월 25일 행방불명자였던 19세 히라오카 미야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끔찍했던 건 후두부만 있었고요. 안면은 완전히 구타 흔적이었고 뇌출혈이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확인될 수 있는 게 목에는 굉장히 칼로 예리하게 절단된 상흔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경찰은 DNA 조사라고 신원 확인을 다 거쳐서 미야코 씨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10월 26일
25일 행방불명자였거든요. 바로 피해자는 이분이십니다. 이름은 히라오카 미야코, 약자로는 히라도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신장은 147cm에 2009년 타카마츠 상업고를 졸업을 하고요. 카가와현에 있는 스카이대 출신의 시네마 현립대 종합정책학부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거죠. 장래 희망의 꿈은 영어를 사용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를 쓸 일.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이제 기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굉장히 착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지각도 거의 없고 굉장히 성실했고 성적도 우수했고, 그래서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매일매일의 일과가 원래 늘 똑같은 사람, 만나는 사람도 없고 늘상 자신의 일만 그냥 주구장창 한,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했던, 그냥 늘 동선이 파악됐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해외 유학을 꿈꾸고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한 지 반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바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시마네 히로시마현에 있는 모든 경찰은 살인에 의한 사체 손괴라고 판단한 거예요. 목만 있었으니까. 사체가 발견되었던 그 장소랑 피해자, 이분이 살고 있었던 장소 일대, 즉 하마다시 중심을 해가지고요, 약 200명 이상을 동원해서 전부 다 수색을 했습니다. 모두 다. 그런데 용의자가 안 잡히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은 머리만 나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용의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운명의 장난인진 몰라도 6일날 발견을 하고, 머리 부분이죠, 수색을 시작했는데 7일이었습니다. 이분의 행적들이 발견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차례차례 하나가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6일날 발견된 건 머리, 후두분이었습니다. 뇌진탕과 얼굴 앞면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던 것. 그리고 7일, 바로 다음 날이죠. 7일날은 대퇴부, 보이시죠? 대퇴부 일부 저 뼈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일은 머리를 발견했던 현장 근처에 가류산 입구에서 4.5km나 떨어진 산길의 종점 부분 있죠? 산길이 끝나는 부분 쪽에 양발이 없는 몸통이 발견이 됩니다. 팔도 없고 발도 없는 몸통만. 그리고 바로 다음날 11월 9일날에는 왼쪽 발목, 지금 발목 보이시죠?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왼쪽 발목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팔, 다리의 하얀 부분은 발견되지 않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11월 19일 날 동물의 배설물을 이제 조사하던 경찰이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을 확인합니다. DNA 조사를 해봤고 피해자의 시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일을 굉장히 많이 한 거고 이걸 동물이 먹기까지 했다라는 걸로 시체 훼손이 굉장히 심각했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이 처음 이 시신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의 시신은 토막난 상태였고 굉장히 엽기적인 방법을 썼다고 해요. 엽기적인 방법이 뭐냐면 몸통의 가슴 부분은 전부 다 칼로 도려낸 상태, 복부의 내장은 전부 다 파헤친 상태. 근데 경찰도 처음엔 복부 내장이 파헤친 게 혹시 이제 산 짐승들이 한 게 아닌가라고 확인을 해봤지만, 산 짐승들이 했다면 안에 장기를 뜯은, 물어뜯은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잡아 뜯은 거예요. 배를 가르고 그냥 꺼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잔혹 상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형태였습니다. 더불어 몸통 겉에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닥불에 약간 대인 화상 혈흔들이 발견됩니다. 불에 굽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까지 모든 걸 맞춰보기 시작을 하니까 안 보였던 혈흔들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혈흔들이 굳다 보니까 상처들이 나오는데 왼쪽 뺨에는 발로 밟힌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신고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31일 사이, 시체가 굳은 시간까지 있으니까 실종이 되는 순간부터 약 4일, 5일 정도의 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추정 시간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망 추정 확인은 장기에 있는 음식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던 거예요. 그래서 좀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기록도 없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19세입니다. 스토커 없고, 일반적 대학생, 원한 관계 없어요. 착하게 컸던 학생이니까. 경찰은 판단합니다. 그냥 사이코패스인가? 근데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할 정도의 훼손이었어요. 원한 관계 같은데 원한 관계는 또 없고.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루기 어려웠던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답이 없던 거죠. 모든 주변을 다 조사해봤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거든요. 곧바로 경찰은 용의자가 잡히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가 움직였던 모든 공간을 대비로 해서 피해자의 행적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의 행적 조사도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아까 봤던 바로 히마다시는요, 도쿄보다 면적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하지만 인구는 훨씬 적은 6만 명, 즉 땅덩어리만 넓고 사람이 잘 안 사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약간 화성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땅은 굉장히 크지만 인원이 굉장히 적은 그런 공간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방불명 날짜는 바로 10월 26일이었던 거죠. 10월 26일. 그쪽에서 이제 본인이 대학 수업을 다 출석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4시 30분쯤 시마네현에 있었던 자신의 쇼핑몰, 아르바이트 했던 쇼핑몰입니다. 거기서 아이스크림 판매 알바를 했었는데 그 알바하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실제 알바할 때 CCTV 영상이라서 알바하실 때까지는 무난히 아무렇지 않게 살아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행적이 발견이 된 거죠. 하지만 오후 9시 15분입니다. 오후 9시 15분 알바가 끝나고 퇴근을 하는 모습이 이 방범 카메라에 확인이 되고요. 집으로 향하는 어떠한 방범 카메라에도 이분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숙사로 간 흔적 자체가 없던 겁니다. 확실한 건 아르바이트까지는 정상적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정확히 시간까지 얘기해드리면 2009년 10월 26일 저녁 9시 15분 이후 실종입니다. 근데 이게 퇴근을 할 때는 일단 동료 2명과 함께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같이 안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가게에 나온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담당이 바로 이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 봉투를 혼자 나가서 다른 분들은 먼저 가셨고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장면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경찰은 곧바로 뭘 했냐면 이분이 나가는 장면까지 확인했으니까 나가는 곳까지 어디였냐면 어느 쪽이었는지 어느 쪽, 방향, 위치, 행적 모든 부분을 조사해보고 거기 있는 모든 방범 CCTV부터 그리고 이제 뭐 버스용 CCTV까지 다 확인을 해보지만 흔적이 확인이 안 되고 이상한 흔적 하나만 확인됩니다. 이 피해자가 나가는 시간에 이상한 하얀 차가 따라가요. 도요타 하얀색 차입니다. 그게 따라간다는 것까지만 확인이 되고 더 이상 어떤 조사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마도 경찰이 예측하고 있는 건 범인과 피해자가 만난 공간이 쇼핑몰 주차장 쪽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쇼핑몰이면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공간인데 사람들한테 끌려갈 만한 공간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것. 왜냐면 쓰레기 봉투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전에 끌려간 겁니다. 경찰이 예측을 했던 건 아마도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전까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맞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공간 내에서 쉽게 납치될 수가 없으니까 면식범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알바랑 기숙사가 있었던 자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정도 거리예요. 알바와 실제 기숙사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좀 잘못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키백과 같은 데 좀 잘못 정리되어 있는 게 1.5km 정도의 거리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도보 거리를 확인해 본 결과인데 도보 결과로 확인해 보면 약 2.3km 정도가 나오고요. 지하 국도까지 걸어야 됩니다. 굉장히 외진 길이에요. 지하철 밑까지 지나가야 돼서 굉장히 외진 길이고 CCTV도 없고 그리고 좀 어둡고 사람이 없는 좁은 길 그리고 약간 논두렁도 많은 길이에요. 그리고 약간 걷는 시간도 30분 이상 정도 걸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피해자분은 여기가 너무 외지고 좀 자기가 어떻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원래는 28일, 그러니까 실종 이틀 뒤에 그만두려고 하셨다고 해요. 이미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딱 이틀을 냅두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곧바로 경찰은 10월 2일날 공개수사에 전환을 해서 11월 6일까지 30건의 정보가 들어왔지만 어떠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겨들을 만한 그런 단서들, 직접적 증거가 없었던 거죠. 다만 어떤 택시기사가 10월 29일에 JR 하마다역이죠. JR 하마다역 앞에 식료품점에서 좀 비슷한 사람을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만 있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CCTV에 확인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간 흔적 자체가 없어요. 정확한 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확인한 겁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간 사람이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사라졌다. 첫째,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납치가 되었다. 둘째, 쓰레기를 가져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도와줄게 하고 같이 데리고 갔다.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딱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26일 아르바이트에 나왔고 이상한 차가 따라온 것까지 확인, 9시 15분까지의 확인이고요. 28일 부모님의 실종 신고, 11월 2일 공개수사 전환, 11월 6일 시신 발견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범인을 면식범 혹은 납치범이라 판단하고 주변 일대를 조사하고 범인의 프로파일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의 프로파일링의 결과는 무언가 이상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상적인, 뭔가 가장 이상적인 죽음, 이런 쪽 이상성을 띠고 있고 굉장히 잔혹한 잔혹성을 띠고 있으며 집요성을 띠고 있다. 그 집요함이 뭐냐면 이상할 정도로 시신을 너무 잘게 해부했고 그리고 깊숙한 내부까지 다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사이코틱하거나 혹은 굉장한 원한 관계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 더, 두 번째 특징, 피해자와 통근 경로, 왔다 갔다 하는 경로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2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 왜냐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피해자가 키가 147에 굉장히 왜소한 분이긴 했지만 어쨌든 아무리 왜소한 분이어도 이런 분을 제압을 하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20대에서 40대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단독범일 확률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고 한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시체는 밤과 아침 사이에 옮겨졌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가류산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서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낮에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밤에 옮겼을 것이다. 거기까지. 그리고 하얀색 도요타 차량까지. 이렇게 범인의 프로파일링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 이상에 어떠한 증거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던 경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피해자의 선물인진 모르겠지만 아니면 피해자의 하나의 힌트일진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범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단 유류품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머리 부분 말고 발목 부분 말고 몸통 부분에 붙어있던 피가 어떤 비닐 조각을 붓고 있었어요. 비닐 조각을. 그 비닐 조각을 경찰은 확인한 겁니다. 이게 웬 비닐 조각이 여기 붙어있지? 그리고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약간 SK텔레콤 같은 바로 NTT 도코모, 바로 일본의 통신회사입니다. 일본 통신회사의 광고 전단지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배달에 쓰였던 비닐봉투의 일부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피해자의 몸에 붙어있던 거죠. 드디어 무언가 단서가 생겼다는 경찰의 배달 연도, 지역에 따라 색, 문자,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게 다 달랐던 거예요. 도코모가 만든 게 폰트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 협조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도코모에 협조조사를 요청을 하고 도코모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잉크 부분과 폰트 부분에서 1995년 히로시마현에 5개의 시에만 배달한 봉투, 그걸로 확인이 됩니다. 미요시시, 아키타카타시, 그 다음에 히가시 히로시마시, 쿠레시, 그리고 미야라시, 이렇게 5군데만 붙어있던 겁니다. 피와 함께. 범인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 겁니다. 일단 면식범일 수도 있고 이 5개의 시에 95년 쪽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씩 다 조사를 해본 겁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점점점 미궁 속으로 이야기는 빠져들게 됩니다.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힌트도 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넘어가며 미제 사건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죠. 근데 아이러니했던 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2010년 10월 26일 이분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셌기 때문에 2010년 10월 26일 1년 뒤에 생명과 안전, 안심의 날이라는 것까지 제정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이슈였어요. 굉장히 추모 등불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렇게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묻혀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잊혀질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건 발생 7년이 지납니다. 사건 발생이 7년이 지나고 나서 2016년 12월 17일 경찰이 갑자기 뜬금없이 특정 인물 용의자를 확정했다. 용의자가 잡혔다고 얘기를 해요. 잡았대요. 미제 사건으로 냅뒀던 사건인데 갑자기 7년 만에 DNA 같은 것도 없어요. 성범죄면 DNA가 남아서 DNA를 대조하다가 잡았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사건인데 갑자기 7년 뒤에 잡았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째 단서 부족으로 수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속어법을 적용했다. 속어법이 뭔지 아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씩 7년 동안 쳐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이야기를. 조금씩 하나씩 알리바이가 만들어진 데를 쳐내고 후보군을 좁혀오다가 결국 인근 도시까지 다 잡다 보니까 한 남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게 7년 만이래요. 그럼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7년 동안 일본 경찰이 노력했다는 얘기거든요. 당시 마스다에 거주했던 한 남성입니다. 용의자는 시모노세키 출신으로 이름이 야노 요시하루입니다. 사진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33세였습니다. 이 사람을 잡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실제로 이 사람은 동일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키타 큐슈 도내에서요. 안면이 없었던 여성을 가서 칼로 위협을 하고 음란 행위를 하려고 한 죄로 성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살고 2007년 6월 달에 나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용의자라고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일이 또 터집니다. 경찰의 그 다음 발표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야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1월 6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뒤 11월 8일 날 야마구치현 고속도로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어머니와 같이 내려오고 있다가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직후 사망했던 피해자였고 접점도 없었고 피해자와의 아예 접점도 없고 사망했던 사람이어서 당시에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제외가 됐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몇 년, 약 7년 동안 수사를 하던 경찰이 2016년에요. 갑자기 그것도 2016년에 죽은 이 야노가 사건 발생 당시 행적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대요. 글쎄요. 사건 당시 그때의 행적이 좀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당시 사망했을 때 가지고 있던 교통사고 현장에 갖고 있던 유품, 야노의 유품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USB 메모리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합니다. 그랬더니 피해자의 실종 이후의 모습이 찍힌 사진 및 영상이 57장이 복원이 됩니다. 이미지 판독 결과 이건 놀라웠던 건 야노의 집이며 사진 속 장소가 야노의 집이고 거기서 아까 그 피해자분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사진 속에는 범행에 쓰인 칼도, 범행에 보인 그 사진도, 피해자의 사진도 모든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확정을 내리게 됩니다. 실종된 장소, 살해된 장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분의 집일 거다. 이 사람의 집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죠.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질식사였습니다. 마쓰다에 있는 야노의 집에서 아마 시신이 훼손됐겠지. 피해자를 바로 시체 유기를 했겠지. 더불어서 범인의 유류품 비닐봉투랑 똑같은 비닐봉투가 야노 집 주변에 배부된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또한 야노가 교통사고로 죽기 전까지 주변인들에게 범행을 암시를 했었다고요. 나 큰일을 좀 할 거야. 그리고 피해자가 실종됐던 그 당일날 야노는 이틀간 자신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한 뒤에 2016년 12월 20일 사건 브리핑을 하고 사망 상태인 야노를 불구속 입건합니다. 구속 입건은 안 되죠. 돌아가신 분이니까. 2017년 그리고 1월 17일 수사는 종결됩니다.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 라고 하고 얘기가 끝납니다. 약간의 반전이었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근데 사람을 찾았다? 근데 그 사람이 망자다. 사람을 죽이고 벌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뒤에 죽었네요. 하지만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나오는 걸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어쩌면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이 의문점을 얘기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로. 시대적 상황.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2016, 2017 넘어갈 때 일본 내부에 대한 정권의 문제입니다. 정권의 문제를 확인해보면 내부에서 무언가 국민에 대한 결속력을 다질 필요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뜬금없는 상황에 7년 전에 미제 사건이었던 사람을 이제 잡았습니다라고 해서 경찰의 권위와 권력을 굉장히 높인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남는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바로 뭐냐면 첫째, 이 사람이 왜 죽였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잔혹할 정도의 살인.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의 성범죄에 관련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봤던 건 목도 굉장히 날카롭게 자른 흔적, 시체에 대한 부분도 잘 잘랐고 장기까지 적출을 정확하게 한 근거, 그리고
그 시신을 불에다가 지핀 흔적까지 정말 혼자 했을까요? 처음일까요? 경찰이 절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동기, 추정, 시간, 살해 방법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을 해보는 대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경찰들은 실질적으로는요, 무언가 그냥 사람이 죽였다고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초기에 용의선상이에요. 이것도 말이 웃깁니다. 초기에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해요. 그럼 분명히 조사를 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기사를 발췌해왔습니다. 기사 번역본입니다. 이게 실제 NHK 뉴스에 대한 이게 실제 여기가 캡처가 안 되네요. 실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번역본인데요. 이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2009년 11월 10일 야마구치현 미네시에 있는 하행선 차량이 염상한 사고로 사망 2명이 됐다. 시모노세키 칸타의 마치 직장인 야노 씨와 어머니 키모코 씨가 사망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이제 즉사했죠. 사고는 8일 오후 3시 넘어 발생했고 가드레일 3개 충돌하고 덮쳤고요. 브레이크 자국, 슬립 흔적이 아예 없다. 그리고 야노부 씨는 운전석에서, 키모코 씨는 차 밖에서 발견되었다. 그 다음 NHK 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HK 뉴스에서는 이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뒤에 야마구치현에서 일어난 그 사고로 사망한 당시 30대 직장인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시설을 수색한 결과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데이터가 남아서 복원까지 했다. 2009년 11월달 당시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때 당시에 이미 경찰은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복원의 문제예요. 7년 뒤에 복원했다고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경찰은 이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확실한 건 복원을 7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미 그때 데이터가 남아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이제와 야서 밝히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뭘까요? 왜 이제 와서야 이걸 공개하게 됐을까요? 더군다나 애초에는 지인 아니면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초기 수사에서는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잡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내부에서도 현재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덮어 씌웠다. 망자이기 때문에 사건을 최대한 빨리 종결하고자 하는 무언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경찰은 57장의 사진 및 동영상을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했으면, 실제 용의자라고 얼굴까지 공개했으면 실제 그 나왔던 사진 정도의 일부 정도는 당연히 수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맞는데 그 어떠한 증거물도 공개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 불기소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단계일까가 의문입니다. 지금도 이 내부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정말 존재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발견된 부분으로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아이러니한 되게 잔인한 토막살인 사건. 하지만 범인은 잡혔고 7년 뒤. 하지만 그게 어쩌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범인은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끝나지 않은
마지막 이야기. 바로 망자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건 실제 시신이 발견되고 2009년 11월 13일 뉴스에서입니다. 실제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부터 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뉴스 영상입니다. 동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島根県の女子大学生の遺体の一部が見つかった。 소리 좀 올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소리 잘 들리시죠? 어느 정도 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事件、広島から捜索の最新情報の報告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 들으셨습니까? 실제 이 사건은 11월 6일 날 실제 있던 사건, 그때 돌아가신 분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거니까. 11월 13일 날 영상이 공개된 자료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です。広島県北広島町 여기 들리셨습니까?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 들리셨습니까?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11초 부근에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너무 아팠어. 어째서 나만? 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 있는 이 뉴스 쪽도 어떤 소리가 들어간 건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영상에 뭔가 하얀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에 하얀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今日の捜査 왜냐면 이분 뒤에서만 나타나는 흔적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は午後5時で終了し、私の後ろに貼られて 물론 영상이 꼬인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 목소리는 지금도 의문이긴 합니다. 만약 카메라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카메라가 줌인되고 딴 데 갔을 때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던 거고요.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그들만의 부당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히려면 경찰은 그 사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의 토요사건 팩트 2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